이 고년이 어디서 바락바락. 아, 날카로운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한서연의 뺨을 강타했어요. 고개가 그대로 꺾이며 목에 걸려있던 금색 원형 펜던트가 허공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는 또르르 굴러가다가 어느 낯선 남자의 굳이 코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혔어요. 작은 원형 메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을 손끝으로 더듬었죠. 그 순간 그의 눈이 세상 끝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아.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뺨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내던진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어깨에 쿵 부딪히며 하얗게 터졌어요. 밀가루가 먼지처럼 흩어지며 서연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뒤덮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 며느리 자격 없어. 시어머니의 고함이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그 남자가 이 순간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도대체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이고 가게 한복판에서 뺨을 맞은 며느리와 무슨 관계일까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의 좁은 골목 안쪽, 빛바랜 간판 하나가 이른 아침 햇살의 낡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금자 송칼국수. 개업한 지 20년은 훌쩍 넘어 보이는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가게였어요. 그 가게 뒤편 창고에 불이 켜진 건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죠. 비어 낡은 창고 문이 열리며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6살, 또래보다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를 닮아 가냘픈 달걀 얼굴에 사슴처럼 선한 눈망울을 가졌지만 그 눈가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더니 쌓여있는 밀가루 포대 앞에 섰어요. 20kg짜리 포대 하나. 건장한 어른 남자도 두 손으로 번쩍 들기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것을 혼자 어깨에 걸쳤죠. 후, 낮고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어깨가 아래로 꺾이는 듯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 주방 한편에 차곡차곡 쌓이는 밀가루 포대들은 결혼 2년 동안 서연이 매일 짊어온 무게의 기록이었어요. 포대를 다 옮기고 나면 곧바로 반죽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커다란 나무 반죽대 앞에 섰어요. 밀가루를 넓게 펴고 소금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손바닥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건 단순해 보여도 온 어깨와 허리를 쥐어짜야 하는 일이었죠. 치대고 밀고 접고 또 치대고 반죽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마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칠고 굵어져 있었습니다. 26살 여자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낡아 있었죠. 그래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장사 준비가 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얘야, 서연아. 멸치 육수는 불에 올렸어? 안쪽 방에서 박금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62살의 박금자는 이른 아침부터 머리카락 한 터럭 흐트러짐 없는 뽀글뽀글 파마 머리에 고춧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목에는 어울리지 않게 굵은 금목걸이가 달려 있었는데 아침 햇살에 번들번들 반짝이고 있었죠. 네, 어머니, 올렸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양은 충분하게 했어. 이번에 또 지나치게 짰다고 손님들이 뭐라 하면 다 내 탓이야, 내 어머니. 서연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대꾸를 해도 핀잔이고 안 해도 핀잔이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서연이 배운 건 그것이었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무조건 짧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 박금자가 주방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육수 냄비 뚜껑을 확 열었어요. 국자로 한 번 떠서 후후 불어 마시고는 입맛을 다시셨습니다. 뭐야? 또 싱겁네. 소금 더 넣었어? 아까 넣었는데요. 어디서 말고야? 내가 더 넣으라면 더 넣는 거지. 내가 판단해?
박금자는 소금통을 직접 들어 냄비에 팍팍 쏟아부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점심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박미정이 나타났어요. 33살의 박미정은 바로 옆 골목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상의를 허리에 둘둘 묶고 화려한 형광 오렌지색 스포츠웨어를 입은 채 껌을 시건방지게 씹으며 들어왔죠. 높이 묶은 포니테일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흔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박미정이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카운터 옆 의자에 짝다리를 짚고 앉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주방을 훑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서연은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왔어. 박미정은 짧게 받아치고는 시선을 홀로 고정했어요. 서연이 주문을 받고 칼국수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박미정은 그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님 한 명이 국물 한 수저를 뜨고 살짝 인상을 찌푸리자 박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서 이리 와봐. 서연이 멈칫하며 다가갔습니다. 박미정은 빈 그릇을 집어들더니 남아있는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육수 맛이 왜 이래? 잘못됐나요? 잘못됐냐고? 이게 무슨 육수야? 양말 빨물이지? 아니, 양말 빨물도 이것보다 낫겠다. 박미정이 그릇을 콱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손님 두어 명이 힐끗 쳐다보았죠. 서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간신히 멈췄어요. 박금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한마디 얹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했어? 저것이 손이 느려 터진 데다 손맛이 없어. 본인도 모르는 거지? 모녀가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주를 꽉 쥐었어요.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잠깐의 텀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가게 뒤편 창고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어깨는 뻐근했고 손마디는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서연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금색 원형 펜던트.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반짝이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서연의 어머니 정혜인은 서연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그래도 서연이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이 금빛 작은 메달 하나뿐이었죠. 안쪽에 새겨진 2개의 이니셜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니셜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외삼촌 정만수는 이 펜던트를 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요. 그거 꺼내지 마. 뭘 보고 있어? 생각만 해도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외삼촌의 목소리였어요. 무뚝뚝하고 투박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연 편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펜던트를 품 안에 집어넣었어요. 결혼 2년, 처음엔 남편 박상민이 기댈 언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고 그 손을 잡으면 가족이 생기는 거라 믿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상민은 결혼 전과 다르도록 변하지 않았어요. 카센터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문자 답장은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서연이 지쳐 쓰러지듯 잠들면 남편은 귀가했고 새벽에 눈을 뜨면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공포가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었죠. 서연은 그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 집 며느리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박미정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맨손으로 들어오더니 카운터 앞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박금자가 주방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정아, 밥은 먹었어? 응, 아까 대충 때웠어. 근데 엄마, 저 애 진짜 좀 어떻게 해봐. 가게에 손님 있는데 멍하니 서 있다가 주문도 틀렸잖아. 내가 매일 말해. 저것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 서연은 주방에서 팔을 다듬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개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미정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리며 서연 쪽을 흘깃 봤습니다. 파 다듬는 거 맞아? 왜 그렇게 굵게 썰어? 칼국수에 파가 통째로 들어가면 어떡해? 가늘게 다시 할게요. 에이, 이미 다 써버리기도 뭐하잖아. 그냥 해. 어차피 손맛 없는 거 파 썰기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고는 픽 웃었어요. 박금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연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혼자 속으로 되새기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워졌죠. 저녁 8시가 가까워질 무렵 가게 안이 제법 분주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칼국수 그릇을 비우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은 빈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다시 주문을 받으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다 한 테이블 손님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육수 좀 더 주세요. 서연이 달려가 육수통을 들고 부으려는 순간 옆에서 박미정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그 테이블을 먼저 치워야 하는 거 몰라? 순서 좀 지켜. 지금 손님이 육수 달라고 하셔서요. 그게 먼저야. 저기 치우는 게 먼저야. 죄송합니다. 육수 먼저 드리고. 말이 많네, 진짜. 엄마 봐봐, 쟤 또 말 많아. 박금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혀를 찼어요. 서연아, 미정이 언니 말 들어. 어딜 봐서 그게 먼저야? 손님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육수통을 내려놓고 먼저 빈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또 뭔가 걸렸고 조금이라도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면 말이 많았어요. 어느 쪽이든 틀렸습니다. 서연에게 맞는 답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설거지까지 끝난 뒤 서연은 혼자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금자와 박미정은 안쪽 방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야은 미닫이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상민은 오늘도 연락이 없었어요. 서연은 걸레를 짜며 눈을 한 번 꾹 감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봤습니다. 가방을 싸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러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멈췄어요. 나가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외삼촌 집에 짐을 들고 들어가면 그 투박하고 큰 몸을 한 외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새벽 내내 잠을 못 잘 것이었습니다. 요즘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는 외삼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서연은 느끼고 있었죠.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제대로 서 있어 본 적 없는 서연에게 이 결혼은 그 울타리를 처음 가져보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울타리에 가시가 가득하더라도 그것마저 잃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오늘도 서연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밀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서는 순간 서연은 벽 한켠에 붙어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열흘 뒤였어요. 지난해 남편이 케이크라도 사들고 왔었습니다. 그게 벌써 먼 옛날 같았어요. 올해는 아마 없을 거라는 걸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력의 숫자를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이 한켠에 고개를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서연은 달력에서 눈을 떼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내일 아침엔 또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올려야 했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연은 말없이 뒷문을 열고 좁은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디선가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대전의 밤은 언제나 이런 냄새였죠. 서연은 한 발, 또 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에 걸린 금색 펜던트가 가슴팍에서 가만히 흔들렸어요. 어머니,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머니. 서연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없었어요.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그저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밤엔 이 세상이 전부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펜던트를 손으로 꼭 쥔 채 어두운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에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짐칸에는 비닐로 꼼꼼히 묶인 의류 박스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만수가 있었어요. 54살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거친 피부와 깊은 미간주름, 부리부리하고 무뚝뚝한 눈매. 머리카락은 짧게 바짝 깎아 있었고 낡은 작업용 조끼 주머니에는 언제나 담배 한 갑이 들어 있었어요. 동대문 새벽시장에 물건을 대는 일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의류를 떼다가 새벽시장 상인들에게 넘기는 일이었어요. 몸이 자본이고 잠이 사치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카 서연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이 일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은 돈을 줬으니까요. 창문을 살짝 내리자 새벽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가 그냥 빼서 조수석에 던져 놓았어요. 끊은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손이 먼저 찾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입에 물고만 있다가 뱉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자락이 조용히 차 안을 채웠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저녁 서연에게서 온 전화를 떠올렸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냐, 삼촌은 어때라는 말들. 그리고 통화 말미에 잠깐 찾아뵐게요 라는 한마디. 얼굴 보러 오겠다는 말이 반가웠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서연이 시집간 뒤로 찾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새살림 차리고 적응하는 시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가 바쁜 거야, 당연한 거고 남편 있는 집에서 친정 쪽에 자주 들락거리면 그것도 눈치가 보일 테니까. 그런데 가끔 얼굴을 비출 때마다 서연의 안색이 마음에 걸렸어요. 웃고는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만수가 알던 서연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 안쪽에는 무언가 납처럼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말이 없었어요. 자신은 애초에 그런데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동대문 시장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짐을 내리고 박스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만수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있었어요. 짐을 다 넘기고 돌아서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을 손바닥으로 감싸쥐며 한 모금 마셨어요. 오래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좋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을 오래 나르면 오른쪽 무릎이 수시로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만수는 바쁘다고 미뤘습니다. 자신에게 돈 쓰는 일이 영 습관이 안 됐어요. 서연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애 학원비 내고, 교복 사주고, 교과서 사주다 보면 자신의 몫은 언제나 나중이었죠.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딸이었습니다. 만수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정혜인,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혜인이 떠난 건 서연이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영문도 모른 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죠. 만수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24살의 혜인은 갓 태어난 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없었어요. 정확히는 있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는 이를 꽉 물었어요. 창고 구석에 쌓아둔 상자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있던 혜인을 처음 발견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있고 눈이 부어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들어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놈 때문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어요. 강동호.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만수의 가슴속 어딘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전에서 나고 자라며 함께 뒹굴던 친구였어요. 한때는 형제처럼 지냈죠. 그런데 그놈은 혜인을 임신시켜놓고 서울에 사업 기회가 생겼다며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혜인은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끝끝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강동호가 없는 자리에서 딸을 낳고 혼자 눈을 감았어요. 만수는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동호가 서울에서 그룹을 일구고 재벌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 이름이 나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신문에 얼굴이 실려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연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만수는 짧게 잘라냈어요. 없다. 그냥 없는 거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잘도 그렇게 더 이상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목에 걸린 금색 펜던트를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죠. 그 펜던트만은 그게 제일 싫었어요. 혜인이 세상을 떠날 때 목에 걸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강동호가 마지막으로 혜인에게 남긴 선물이었어요. 안쪽에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그 작은 금빛 원형 메달.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혜인이 그토록 아끼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수는 서연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도 볼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펜던트를 보면 미련 없이 떠나버린 그놈의 얼굴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달렸어요.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차를 세우고 핸들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문득 서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결혼 2년 됐네?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상민이라는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카센터를 한다고 했고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흐릿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좋다고 했고 서연이 웃는 얼굴로 삼촌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만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됐으니까. 서연 엄마를 버리고 간 놈처럼은 아니어야 한다. 그것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방문이 줄어든 것, 목소리가 낮아진 것, 웃음의 온도가 달라진 것, 만수는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하거나 먼저 물어보거나 살갑게 다가가는 게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도 그랬어요. 밥은 차려졌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지는 못했고 학교 행사에 가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서연이 울거나 아프면 가슴속 어딘가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게 만수에게는 다 사랑이었어요. 말이 없고 투박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늘 멀찍이 서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9시가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허름한 단층 집이었어요. 대전 외곽의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도배도 제대로 못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공터에는 낡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 심은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흙만 담긴 화분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장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서며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잠이나 자야지 싶어 방으로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봤더니 서연이었어요. 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삼촌, 일 끝났어요. 응, 방금 왔어. 무슨 일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무언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만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물어봐야 하나 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안에서 맴돌다 그냥 삼켜버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삼촌, 밥은 먹었어요. 먹어야지, 잘 먹어야 해요. 몸 챙기고요. 알았어, 너도 밥 잘 먹어. 네, 또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끊기 전에 만수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가게는 어때? 그냥 그래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그래요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어요. 전화가 끊기고 만수는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바깥에서 새소리 하나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래요라는 게 어떤 그래요인지 만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알 것도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며 만수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 공터에 나와 빗자루를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쓰는 게 습관이었어요. 따로 더러운 것도 없는데 이른 아침이나 오후에 손이 비면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마당을 쓸다 잠깐 멈춰 섰어요. 담장 옆에 핀 작은 들꽃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은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피어나는 작은 노란 꽃이었어요. 서연이 어릴 때 이 꽃을 보고 예쁘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10살도 안 됐을 때였어요. 조그만 손가락으로 꽃잎을 건드리다가 꺾어버릴까 봐 만수가 손을 탁 쳤었죠. 얘야, 꺾으면 죽어. 서연이 멈칫하더니 꽃을 그냥 들여다만 봤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고 여린 눈망울이 꽃잎 하나하나를 훑는 걸 보며 만수는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저녁 무렵 만수는 다시 집 목록을 확인하며 내일 배달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또 올라왔어요. 손으로 꾹 누르며 이를 잠깐 물었다가 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언제나처럼 나중으로 미뤄두며 만수는 서류를 덮었어요. 방 한켠 낡은 서랍장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인의 사진이었어요. 22살, 아직 밝았던 시절에 찍은 거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때는 정말 보기 드물게 예쁜 애였어요. 만수는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서랍장 쪽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내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을 삼킨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어요. 혜인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모든 것이 됐습니다. 만수는 한 가지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서연에게만큼은 그 이름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 서연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상처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된 그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서연의 삶을 흔들지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요즘 들어 조금씩 흔들렸어요. 서연이 시집간 후 두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 명절에도 서연은 시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와야 하는데 못 오겠다고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명절 음식을 차렸습니다. 혼자 상을 펴고 혼자 앉았어요. 술 한 잔을 따라서 혜인 사진 앞에 올려두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내 딸, 잘 있어? 그게 다였어요. 만수는 그 이상의 말을 몰랐습니다. 잔을 들고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명절날 혼자 있는 게 익숙했습니다. 섭섭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조용함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했는데 그날은 조용한 게 크게 느껴졌어요. 집안이 너무 컸습니다. 작은 집인데 너무 넓었어요. 만수는 잔을 내려놓고 사진에서 눈을 뗐습니다. 서연이 잘 살고 있으면 됐어. 그걸로 돼. 자신을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작고 낮게 지상하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보내오는 연락 하나하나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전화가 짧아졌고, 목소리가 낮아졌고, 웃음이 어색해졌습니다. 만수는 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아이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만수는 마당 공터 낡은 의자에 앉아 차가운 밤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손에는 캔맥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우 몇 개만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했어요.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무릎이 버텨주면 어깨가 말썽이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멈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잘 살고 있어야 만수도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캔맥주를 다 비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에이, 참, 혼자 중얼거리며 들어갔어요. 불을 끄기 전에 서랍장 위에 혜인 사진을 한 번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유리와 철골로 빚어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늘어선 이 거리에서 강동호 그룹 본사는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이었습니다. 54층짜리 본관 건물 꼭대기층이 회장 집무실이었어요. 강동호는 그날 오후 유리 통창 앞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4살,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을 가진 미남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얼굴이었어요. 빈틈없이 넘긴 포마드 헤어와 은빛 무태 안경이 그를 한층 더 날카로운 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후계구도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비서진이 수개월에 걸쳐 만들어온 자료였어요. 계열사 현황, 지분 구조, 주요 임원 평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 빼곡하게 들어찬 숫자와 이름들이 창문에 반사된 빛을 받으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동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후계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룹을 일군 건 강동호 자신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식품, 건설, 유통, 물류, 계열사만 18개, 직원이 5만 명을 넘겼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앞에 홀로 서 있는 지금 강동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룹이 안정궤도에 오른 뒤부터 주변에서 혼담을 넣기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인 적 없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강동호 자신만 알았습니다. 대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니 그보다 더 불규칙하게 그 이름은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문이 열리듯 쑥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정혜인. 22살의 혜인. 짧은 단발머리에 보기 드물게 밝은 눈을 가졌던 그 여자. 강동호는 서울로 떠나면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세월이 지나도 스스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지 못했어요.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당기는 힘이 너무 컸습니다. 한 달이 3달이 되고 3달이 1년이 됐어요. 연락이 뜸해졌고 혜인의 편지가 오다가 끊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강동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만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인이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강동호는 그날 이후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에게 진 빚은 어떤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혼자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룹을 키우고 그것만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30년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 이루고 나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룹이 거대해질수록, 집무실은 높아질수록 돌아올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재킷을 집었어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조정해. 회장님, 오후 4시에 임원회의가. 연기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강동호는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동안 강동호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재킷을 던져놓은 채 핸들만 잡고 달렸습니다. 시내를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한결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길을 달리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대전 나들목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들어서자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이 뒤섞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라진 것들도 많았지만 어떤 것들은 세월이 비껴간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낡은 골목, 기울어진 전봇대, 빛바랜 간판들. 강동호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특별히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예전에 혜인과 걷던 길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걸 찾는 건지 피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다 좁은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금자 송칼국수.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듯 가게 안이 제법 붐볐어요. 강동호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가게 창문 너머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고 양손에 그릇을 나르며 홀 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어딘가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동호는 차를 세웠어요. 가냘픈 달걀형 얼굴. 사슴처럼 선한 눈망울. 강동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혜인이었어요. 아니, 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혜인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물 냄새와 밀가루 냄새가 섞여서 코를 건드렸습니다. 낡은 테이블이 10개 남짓, 손님들이 반 이상 채우고 있었어요. 강동호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고 눈동자 깊은 곳에 뭔가 무거운 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호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칼국수 하나, 두부 두루치기 하나요. 네, 잠시만요. 여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동호의 시선이 그 목에 걸린 것으로 향했습니다. 금색 원형 펜던트, 작고 낡은 메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그 크기가, 그것이 달린 가느다란 금빛 체인의 생김새가. 강동호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강동호는 그 자리에 앉아 가게 안을 살폈어요. 주방에서는 60몇 살로 보이는 여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뽀글뽀글 파마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이 가게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내 젊은 여자가 다시 나와 다른 테이블에 칼국수를 날랐습니다. 그릇이 무거운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내려놓을 때 살짝 표정이 굳어졌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강동호는 그 표정이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짊어온 사람의 어깨였어요. 20 중반이라기엔 너무 낡은 어깨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얘야, 서연아. 3번 테이블이 뭐가 잘못됐다잖아. 빨리 가봐, 서연. 이름이 공기 속을 가르며 강동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정혜인, 혜인. 두 이름이 심장 안에서 부딪혔어요. 한참 뒤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인 듯 포니테일을 높이 묶은 30 초반의 여자였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상의를 허리에 대충 묶고 껌을 씹으며 들어오더니 카운터 옆에 짝다리를 짚고 섰습니다. 엄마, 나야. 주방에서 주인 여자가 반갑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미정이 왔어. 배고프지? 딸이었습니다. 강동호는 시선을 내린 채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어요. 박미정이라 불린 여자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리더니 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서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박미정의 눈이 서연에게서 멈췄습니다. 저 창가 테이블을 치운 거야? 아직요. 지금 할게요. 지금 한다고? 손님 앉을 자리가 없잖아. 눈이 왜 그러냐고 진짜. 서연은 말없이 창가 테이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미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박금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것이 눈치가 없어서 내가 매번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게, 엄마 오늘 육수 맛은 좀 어때? 오늘도 영 아니야? 아침에 내가 다시 간 맞췄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연은 듣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표정으로 그릇을 치웠어요. 강동호는 수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먹을 쥐지도 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면이 고르고 국물이 맑았어요. 강동호는 한술 떠서 마셨습니다. 깊은 맛이었어요. 육수가 싱겁다는 두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직하게 우려낸 국물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강동호는 젓가락을 들며 가게 안을 다시 훑었어요. 박미정이 이번엔 서연이 날라온 두부두루치기 그릇 옆에 서더니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지 않아? 레시피대로 했는데요. 레시피대로 했으면 이 맛이 나오냐? 레시피가 맛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 손맛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손님이 드셔야 할 거 아니야. 박금자가 주방에서 끼어들었어요. 미정아, 그냥 둬. 저것이 원래 그래? 내가 몇 번을 다시 하라고 해도 손이 굼뜨고 감이 없어서.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동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움직이는 방향마다 박미정의 말이 따라붙었어요. 손이 느리다. 순서가 틀렸다. 표정이 왜 그러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박금자는 가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어 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짧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를 반복했어요.
강동호는 음식을 다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 앞에 앉아서 가게 안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연이 주방에서 육수통을 들고 나오다가 잠깐 멈춰 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한 번 꾹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정지, 강동호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무너지려는 걸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미정이 무언가 트집을 잡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손님 보는 앞에서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 나한테 창피하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멍하니 서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손님 그릇 확인하려고 잠깐 선 거예요. 박미정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얘야,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금자가 주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얘야, 서연아, 어디서 연니한테 말대꾸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죄송합니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하녀 아니에요. 이 집 며느리예요. 형님이 매일 오셔서 참견하시고 구박하시는 거 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어요. 박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금자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박미정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 고얀 년이 어디서 바락바락 되받아. 날카로운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서연의 뺨을 강타했어요. 퍽, 묵직하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그대로 꺾이며 목에 걸려있던 금색 원형 펜던트가 충격으로 튕겨 올랐어요. 가느다란 체인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끊어지며 펜던트가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또르르, 바닥을 굴러간 펜던트는 어느 구두 코앞에서 딱 멈췄어요. 강동호였습니다. 강동호는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작은 금색 원형 메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식은 손끝으로 메달 뒷면을 더듬었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DH 그리고 JHI. 강동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KDH, 강동호. JHI, 정혜인. 자신이 대전을 떠나기 전 혜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물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니셜을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이 지금 이 가게 며느리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은 뺨에 손도 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감히 시누이한테 큰 소리를 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 자격이 없어. 박금자는 옆에 있던 반죽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향해 내던졌어요. 쿵. 밀가루 반죽이 서연의 어깨를 치며 터졌습니다. 밀가루가 먼지처럼 흩어지며 서연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하얗게 뒤덮었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다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밀가루가 뒤덮인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바닥 위에 금색 펜던트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강동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가지런히 여미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한 손으로 미러 옆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굽힌 무릎이 없었고 숙인 고개도 없었습니다.
이 좁은 칼국수 가게 안에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박금자는 서연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동호가 두 사람 사이에 와 섰어요. 잠깐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 전체가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박금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이면 음식이나 드세요.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집안일이요? 강동호가 짧게 받았어요. 그리고 가게 안 손님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이 몇 테이블 앉아 있죠?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박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밥 먹으러 온 손님이요? 그리고 지금 식사를 마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드시던 분들도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강동호는 다시 한번 홀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손님 두어 명이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망해서 눈을 못 맞추는 게 역력했어요. 박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안 사정 모르면 그냥 계세요. 나쁜 의도 없어요. 나쁜 의도가 없으시다고요? 강동호가 박미정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무표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며느리 뺨을 때리는 것도 나쁜 의도가 없는 건가요? 박미정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박금자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밥은 다 드셨으면 나가시면 되지. 왜 남의 집에 입을 들이밀어요? 나가면 되죠. 강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갈게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금자가 팔짱을 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독해졌어요. 돈 없어 보이는 손님이 간섭하면 이렇게 쫓아내면 됐습니다.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여자였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크게 뜨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면 대부분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꼼짝을 안 했어요. 오히려 손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금자가 눈을 내렸습니다. 명함을 봤어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어요. 강동호 그룹 회장 강동호. 박금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가 녹았다가 그러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어요. 팔짱이 스르 풀렸습니다. 회장님이요. 강동호는 명함을 도로 집어들었습니다. 저희 그룹 직원 연수가 다음 주에 있는데 단체 식사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대전 맛집을 수소문하다 여기까지 왔고요. 박금자의 눈알이 굴러갔습니다. 계산이 빠른 여자였어요. 연수요. 몇 분이나? 100인분이요. 박금자의 입이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박미정도 입을 다물었어요.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던 자세가 어느새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껌도 어딘가에 뱉은 모양이었어요. 박금자는 순식간에 앞치마를 매만지며 입가에 웃음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런 누추한 데까지 직접 오셨어요. 우리 가게가 정말 영광이네요. 손이 왜 이러셨어? 말씀만 주시면 됐는데. 강동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맛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있었던 일들은? 글쎄요. 박금자의 웃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집안 식구끼리 좀 티격태격했는데 오해하신 거예요? 칼국수 국물이 진하고 정직하더군요. 그 말이 서연 쪽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식 얘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금자는 재빨리 낚아챘어요. 맞아요. 저희 국물은 아무도 못 따라해요. 멸치를 최상품으로 쓰거든요. 다시마도 직접 골라오고요. 100인분이면 저희가 메뉴도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칼국수 외에 두루치기도 되고 백반 스타일로 차려 드릴 수도 있고요. 강동호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오징어 두루치기도 되나요? 됩니다. 두부 두루치기,
오징어 두루치기 같이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백반 스타일로 푸짐하게 차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골목에서 20년이에요. 단체 손님 많이 받아봤어요. 박금자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서연에게 퍼붓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박미정은 구석에서 입을 꾹 다문 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금을 걸고 가죠. 강동호가 말했어요. 예약을 잡으면 되는데 굳이 성금까지. 예약이 취소되면 가게에 손해가 생기잖아요. 미리 드리는 게 맞죠. 박금자는 사양하는 척 두 손을 내저었지만 눈빛은 벌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빳빳한 지폐 묶음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금자의 눈이 집해 묶음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로 잡죠. 날짜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회장님. 연락처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처는 명함에 있으니까요. 강동호는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홀 한쪽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뺨이 아직 붉었습니다. 어깨에 밀가루가 묻은 채였어요.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서 그런지 치맛자락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서연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손을 펼쳤습니다. 금색 원형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소중한 것 같은데 잘 간직하세요.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붉게 달아오른 눈과 그 안에 알 수 없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펜던트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강동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망울이 사슴처럼 선하고 깊은 그 눈이 강동호의 가슴 안 어딘가에 박혀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금자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서연아, 너 오늘 예약 때문에 안 쫓겨나는 줄 알아? 100인분이 얼마야? 100인분이면 재고 파악해야 해. 시장도 봐야 하고 빨리 움직여.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금자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꺼내 들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박미정은 카운터 옆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연은 손바닥 위에 펜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끊어진 체인은 고쳐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손에 쥔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펜던트를 앞치마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안쪽 깊숙이 뺨이 아직 뜨거웠습니다. 손으로 건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보면 또 뭐라 할지 몰랐으니까요.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박금자가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미정이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웠다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금자는 아직 주방에 있었어요. 박미정이 서연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다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정의 눈이 좁게 가늘어져 있었어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회장님 덕에 잘 넘어갔다 치자. 근데 한 번만 더 그렇게 나한테 기어오르면. 말을 잠깐 끊었어요. 내 인생 내가 개박살 내줄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올 거야. 여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박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 나갔어요. 발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행주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뺨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맞는 건 그래도 지나가는데 협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귀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기울어졌습니다. 박금자는 장을 보러 나갔고 가게 안은 잠깐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주방에 혼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 났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아까의 일을 되짚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주워서 돌려줬어요. 소중한 것 같은데 잘 간직하세요. 그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 남자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손님이 며느리 사정에 끼어드는 일은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참견이 아닌 것 같았어요. 펜던트를 돌려줄 때의 그 눈빛,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펜던트를 꺼냈어요. 끊어진 체인이 손가락 사이에 늘어졌습니다. 메달이 손바닥 위에서 빛을 받았어요. 안쪽에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KDH 그리고 JHI.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여다본 글자들이었어요. 삼촌은 이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화를 냈고 그 이후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펜던트를 집어들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손끝으로 뒷면을 더듬던 그 모습이 오래 알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설마.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스스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 친절을 베푼 거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서연은 펜던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물을 다시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저녁이 되기 전 서연은 잠깐 가게 뒤편 창고에 들렀습니다. 내일 쓸 밀가루 포대를 확인해야 했어요. 재고를 파악해달라는 박금자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대 수를 세고 남은 멸치와 다시마 양을 확인했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창고는 낮에도 어둑했어요. 전구가 하나뿐인데다 흐릿했거든요. 서연은 손전등 기능을 켜고 구석 선반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삼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야 하는데 장사하다 잊었어요.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서연은 마음이 쓰였어요. 삼촌은 자기 몸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아파도 아프다고 안 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서연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삼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삼촌이 지금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삼촌이 받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밥은 먹었냐? 무리하지 마라. 그것뿐이겠죠? 삼촌은 원래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화를 받으면 적어도 삼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연아. 삼촌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어요. 삼촌, 저예요. 밥 먹었어요? 응, 너는? 저도 먹었어요. 삼촌, 몸은 어때요? 기침은요?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서연은 입술을 잠깐 깨물었어요. 괜찮으면 다행이에요. 삼촌, 병원 좀 가봐요. 제가 같이 가도 되고요? 바쁜데 어딜 와? 나 혼자 갈 수 있어? 삼촌. 왜?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 두 글자가 서연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긴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밀가루 포대를 옮겼고 반죽을 쳤고 장사를 했고 뺨을 맞았고
협박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남자한테 펜던트를 돌려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뜨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체인을 고쳐야 했어요. 내일 시장 갔다 오면서 금방 고칠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메달 자체는 멀쩡했어요. 끊어진 건 체인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메달이 어머니 것이라는 게 삼촌한테 들은 전부였습니다. 더 물어보려고 하면 삼촌이 화를 냈어요. 어릴 때는 왜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크면서 조금씩 짐작이 갔습니다. 이 메달에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겠죠. 이니셜이 2개였으니까요.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박금자의 재고 목록 확인하고 시장 목록 뽑아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야 했어요. 서연은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장사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설거지까지 끝난 뒤 박금자는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박미정에게 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100인분 준비 얘기였습니다. 서연은 혼자 홀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늘 하는 마감 정리였어요. 혼자 하는 게 2년이 됐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노란 불빛이 유리창에 번지듯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짜다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까 그 남자가 걸어나간 방향이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거뒀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도움이 됐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 인원이 오면 또 보겠지만 그것도 그냥 손님으로 보는 거겠죠. 서연은 마저 바닥을 닦았어요. 밀가루가 구석에 쓸렸습니다. 흰 가루들이 모여 작은 무더기가 됐어요. 서연은 쓰레받기로 그걸 담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날도. 서연은 쓰레기통에 가루를 털어넣으며 눈을 한번 내렸다가 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가게를 나서고 난 뒤였습니다. 강동호는 골목 입구에 세워둔 차 앞에 섰어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섰어요. 손이 차문에 닿은 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가게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노랗고 낡은 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유리창에 비쳤어요. 서연이일 것이었습니다. 강동호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KDH, 그리고 JHI 손바닥에 새겨진 것처럼 이니셜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만지지 않아도 손끝에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작고 가느다란 체인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박혀있는지 이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게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새겨 넣었으니까요. 혜인에게 준 지 26년 전이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작은 근방에 들러 둘의 이니셜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이니셜이 뭐냐고 물었고 강동호가 불러주며 혜인의 이름을 먼저 말했어요.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았으니까요. JHI, 정혜인. 그리고 KDH, 강동호. 혜인은 그걸 받아들고 뒤집어서 이니셜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주고 서울로 갔어요.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에 손을 올린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 위에 번지듯 고여 있었어요. 혜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서울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만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 너머로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강동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였어요. 산후 합병증. 그 말이 들렸을 때 강동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혜인이 아이를 가졌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낳다가 떠난 거였어요. 강동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동호는 스스로 그 문을 닫은 거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게에서 26살의 젊은 며느리가 혜인을 닮은 얼굴로 혜인이 차고 있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뛰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았어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대전 도심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켜진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강동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지금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임원 회의는 내일로. 제가 말고. 강동호가 짧게 잘랐습니다. 대전 중구 골목 안에 박금자 송칼국수라는 가게 있어? 거기 며느리 있는데 한서연이라는 여자야. 신원 파악해.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동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창밖을 봤어요. 대전의 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혜인과 걷던 골목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인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26년이 지웠습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은 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강동호는 대전 시내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고 드립니다. 한서연, 26살. 부모 없이 외삼촌 손에서 자랐고요. 외삼촌은 정만수, 54살입니다. 동대문 의류 배달업 종사 중이고 현재 대전 외곽 단층 주택 거주 중입니다. 미혼이고 자녀 없습니다. 강동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정만수 씨, 회장님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출생 동갑이시고 젊은 시절 함께 어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동호는 눈을 감았어요. 만수, 그 이름이 가슴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연 씨 부모 쪽 기록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모친은 정혜인 씨, 정만수 씨의 친동생입니다. 서연 씨 출생 당일 사망했고요. 부친 기록은 없습니다. 부친 기록은 없습니다. 강동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회장님. 알았어. 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강동호는 호텔을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어요. 정만수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비서가 불러준 주소를 그대로 넣었어요. 대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큰 도로가 골목길로 바뀌더니 이내 낡은 담벼락이 이어지는 좁은 길로 이어졌어요. 길 끝에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도배도 오래된 것 같고 마당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공터에 빗자루 하나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차를 세웠어요. 내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얼굴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26년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별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만수 입장에서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동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마당 공터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띠걱하고 낡은 문이 열렸어요. 정만수였습니다. 작업용 조끼에 청바지를 입고 짧게 바짝 깎은 머리에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부리부리하고 무뚝뚝한 눈매가 강동호를 향했습니다. 1초, 2초. 만수의 눈이 강동호의 얼굴에 고정됐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굳는 게 아니라 뒤집혔어요. 이 나쁜 놈이.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선명했어요. 만수는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마당 귀퉁이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동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빗자루가 등을 쳤습니다. 퍽, 강동호는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뒤어깨를 쳤습니다. 허리를 쳤어요. 만수는 말도 없이 빗자루를 휘둘렀어요. 플라스틱이라 소리만 크지 큰 해는 없었지만 만수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20kg짜리 포대를 매일 날라온 어깨였어요. 강동호는 그냥 맞았습니다. 등을 맞고 어깨를 맞고 팔을 맞고 옆구리를 맞았어요. 맞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맞았어요. 만수는 그게 더 화가 나는지 더 세게 쳤습니다. 이 자식이 나타나도 이렇게 나타나냐? 26년을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자루가 느려지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어떻게 갔는지 알아? 알기나 해, 이 나쁜 놈아. 강동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맞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팔이 느려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빗자루질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결국 만수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강동호도 서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래도 섰습니다. 드디어 이 나쁜 놈아, 왜 왔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강동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이토록 맞아도 싸지. 만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손에 들린 빗자루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빗자루가 손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만수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강동호가 달려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풀려 있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어요. 만수야. 만수가 눈을 겨우 뜨며 입술을 떨었어요. 괜찮아. 까 닥쳐. 강동호는 짧게 잘라내고 만수를 번쩍 들었습니다. 차 쪽으로 뛰었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만수를 태웠습니다. 뒤로 돌아 운전석에 앉으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좋은 응급실 잡아, 지금 당장. 내가 거기로 간다. 최고 의료진 총동원해.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5분 안에.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빠르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강동호가 데려간 병원은 대전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어요. 비서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에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동호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재킷을 벗었어요.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료진이 나왔어요. 과로와 누적 피로가 주원인입니다. 뇌혈관 쪽은 이상 없고요. 일단 안정이 필요합니다. 경과를 봐야 하지만 잘 조치됐습니다. 강동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실로 옮겨요. 2.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만수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VIP 병실은 조용했어요. 흰 시트가 깔린 침대, 큼직한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더니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옆을 봤습니다. 강동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만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있네? 어디 가겠어? 가면 되잖아. 안 가. 만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강동호가 침대 옆 물컵을 내밀었어요. 만수는 잠깐 노려보다가 받아서 마셨습니다. 왜 왔어? 진짜로. 강동호가 잠깐 말을 골랐어요. 혜인 생각이 났어. 만수의 눈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래도 올려야 해. 할 말이 있어? 없어. 나한텐. 만수야. 강동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칼국수 가게 며느리 서연이라는 여자. 내가 대전 내려왔다가 우연히 봤어. 혜인을 너무 닮았고 이름이 혜인이랑 너무 비슷해서.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그의 목에 내가 혜인한테 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강동호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만수가 눈을 떴어요. 눈치챈 거야? 확인하러 온 거야? 만수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강동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강동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으려다 멈췄는데 만수가 말했습니다. 받아봐. 강동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 소음이었어요. 그릇소리, 누군가 소리를 높이는 것, 무언가 바닥에 움직이는 소리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저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삼촌이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서. 뒤에서 박금자의 목소리가 덮쳤습니다. 서연아, 100인분 준비해야 하는데 어딜 가려고 전화질이야. 전화 끊어. 지금 시장 봐야 한다고. 서연이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삼촌이 쓰러지셨다고 해서요. 잠깐만요. 잠깐이 어디야? 그 삼촌인가 뭔가가? 내 친정이야. 시댁이야. 지금 회장님 예약 있는 거 알잖아. 빨리 안 움직여.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숨소리가 빨라졌어요. 무언가 세게 잡아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어머니, 왜 머리를...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러다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강동호는 핸드폰을 내렸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만수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 손이 시트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들었지? 만수가 말했어요. 눈을 뜨지 않은 채였습니다. 강동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마당 아래로 사람들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강동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 만수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산소 냄새와 소독 냄새가 섞인 병실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목소리가 낮고 쉬었습니다. 혜인아가 너 떠나고 나서 낳은 거야. 혼자 낳고 혼자 갔어. 강동호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내 자식이야.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선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였어요. 강동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문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만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겼어.
내 앞에 데려가면 그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재벌이 된 너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아이를 내미는 게 그게 서연한테 옳은 일인지 나는 몰랐어. 강동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만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는 게 아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벽호야. 만수가 낮게 말했어요. 그 애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몸도 이 모양이고 돈도 없고 혼자 거기서 맞고 있는 거 알면서도.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습니다. 제발. 만수가 말했어요. 제발 그 애 좀 꺼내줘.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죽기보다 싫지만 그래도 혜인 자식이니까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강동호는 만수를 바라봤어요. 26년 전에 등을 돌렸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26년 동안 자신의 딸을 키웠어요. 제 동생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빗자루로 실컷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강동호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마워. 만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알아. 그래도 해야 하는 말이야. 병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흰 시트 위로 빛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강동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26년치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딸, 한서연. 강동호의 딸이었습니다. 강동호는 병실 문을 나서기 전에 만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이 고른 걸 보니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26년의 무게를 짊어진 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강동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회장님, 저희 병원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몇 명이야? 어젯밤에 호출하신 대로 20명 집결했습니다. 강동호는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박금자 송칼국수 가게로 지금 바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선 모습은 좁은 칼국수 골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검은 차량 3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강동호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재킷을 다시 걸쳤어요. 흐트러졌던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산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100인분 준비로 박금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금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앞치마가 국물로 범벅이 된 채였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 내일이 예약이라. 강동호는 박금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홀 안을 훑었어요. 서연이 보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던 그 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시선을 더 옮겼습니다. 가게 뒤편이었어요. 반쯤 열린 창고 문 뒤에서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티셔츠에 쉼표 머리를 하고 핸드폰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동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정이었어요. 작업복 상의를 허리에 두르고 껌을 씹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입이 열렸어요. 얘야, 그 파는 다듬었어? 내가 아까 크게 썰지 말라고 했잖아. 또 굵게 썰었지? 서연이 고개를 들다가 강동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박미정도 강동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비서와 경호원들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금자가 행주를 손에 쥔 채 성큼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오늘 예약은 내일이라서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는 날이라. 압니다. 강동호가 짧게 받았어요. 준비가 필요 없게 됐으니까 왔습니다. 박금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예.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더니 카운터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박금자가 눈을 크게 뜨며 허리를 구부려 들여다봤어요.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건물 샀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매수 완료됐고요. 이 공간 임대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비워주시면 됩니다. 박금자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이 가게가 20년이야, 20년. 갑자기 건물을 사다니, 이게 말이 돼? 됩니다. 강동호가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박상민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나오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굴렸어요. 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누구야? 이 사람들이. 강동호가 박상민을 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박상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상민이 뒷걸음질 쳤어요. 얘야, 왜 이래? 누구냐고. 강동호는 박상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 반죽대로 끌고 갔어요. 반죽통이 보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가득 담긴 큼직한 통이었어요. 박상민의 얼굴을 그 안에 쳐박았습니다. 퍽, 박상민이 허우적거렸어요. 강동호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박상민이 얼굴을 들었을 때 코와 이마에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뭐야, 이 미친...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거? 강동호가 말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여자를 가게 뒤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지. 박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뭔데?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강동호가 돌아섰어요.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손짓 하나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 테이블을 밀었습니다. 의자를 옮겼어요. 벽에 걸린 메뉴판을 내렸습니다. 정리가 아니었어요. 철거였습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재산이야. 20년 동안 내가 일군 가게라고. 비서가 박금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권리금 2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충분하시죠? 박금자가 봉투를 손에 쥐었다가 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2천만 원이 이 가게 값이야? 가게 값이 아닙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장사하셨으니까 드리는 위로금이고요. 건물 임대 보증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박금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다 겨우 버텼어요. 박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 경찰 부를 거야. 강동호가 박미정을 봤어요. 부르세요. 박미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매수입니다. 경찰이 와도 확인만 하고 갈 거예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오전에 삼촌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혔고 그 이후로 울면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그리고 가게를 박살내고 있었어요. 박미정이 서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얘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의 뺨을 향한 손이었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 손목을 잡았어요. 강동호였습니다. 박미정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렸어요. 박미정이 움찔했습니다. 강동호가 말했어요. 내 딸 얼굴에. 목소리가 낮았어요. 두 번은 없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딸 그 두 글자가 가게 안 공기 속을 천천히 퍼졌어요. 박금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미정이 굳었어요. 박상민은 반죽이 묻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도 굳었어요. 강동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같이 가요. 서연은 말을 못했어요. 강동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삼촌이 병원에 있어요. 보러 가야죠.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삼촌이 병원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 서연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강동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박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아, 어딜까? 지금 100인분 준비해야 한다고.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직전 강동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박금자와 박미정, 박상민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동호가 말했어요. 이건 시작이야. 조용하고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혈육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강동호의 고급 세단이 병원 쪽으로 천천히 달렸어요. 뒷좌석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동호가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받아들었어요.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거울 같았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가냘픈 얼굴, 사슴 같은 눈망울, 가냘픈 선,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목에는 금색 원형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강동호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혜인이에요. 당신 어머니. 서연이 사진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남자가 나야?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강동호가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두지 않았어. 알았다면 진작 왔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끝에서 낮아졌어요. 내가 아버지야.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올라와야 하는지 몸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삼촌이 알고 있었나요? 응. 그래서 그렇게 그 펜던트를 싫어했구나. 강동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앞을 봤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삼촌한테 먼저 들을게요. 병실이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몸을 일으키려다 도로 누웠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삼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투박하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두 마디였어요. 삼촌, 미안한 건 없어요. 삼촌이 저 키운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만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 아버지 맞아. 저 나쁜 놈이.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이제 나 혼자 내 옆에 있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서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삼촌은 오래 살아야 해요. 살지, 살 거야. 만수가 짧게 말했어요. 근데 저놈 옆에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강아지야.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삼촌이 강아지야라고 부른 게 얼마 만이에요? 어릴 때 맨날 불렀잖아. 그때 왜 그렇게 불렀어요? 눈이 강아지 같아서. 만수가 투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강동호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표정이 아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동호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요. 시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동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정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합법적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말해봐요. 서연이 잠깐 눈을 내렸어요. 결혼 2년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밀가루를 짊어지던 것, 뺨을 맞던 것, 머리채를 잡히던 것, 하녀처럼 살던 것, 그것들을 빠르게 훑고 눈을 들었어요. 제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고 싶어요. 이제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요. 합법적으로요. 그 뒤로 일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금자의 칼국수 가게에 위생점검이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위생기준 미달, 보관 상태 불량. 조목조목 걸렸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박상민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아오던 대출이 일시 상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간녀의 분류는 증거가 확보됐고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어요. 무급으로 일한 서연의 임금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박상민은 사방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상황에 놓였어요. 박미정의 카센터는 세금 탈루와 서류 조작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업 정지가 떨어졌어요. 카센터가 들어선 건물 자리는 강동호가 사들인 건물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됐어요. 가게를 차릴 때 받은 대출도 일시 상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박미정은 버틸 발판이 없었어요. 박금자, 박상민, 박미정. 세 사람 모두 무너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법이 없었어요. 전부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서가 강동호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세 분 다 현재 수입과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강동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같이 한국 땅에 살면 내가 숨 쉬는 게 꺼림칙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박금자와 박상민, 박미정에게 사람이 찾아왔어요. 비서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준비됐고요. 지금 한국에 계시면 경제활동도 생활도 어려우실 겁니다. 좋은 말씀 드릴 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금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강제 추방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가 있으시니까 영업정지가 나오신 거죠. 다음에 별짓을 하시면 이렇게 점잖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짐을 쌌어요.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은 거처와 편도 티켓을 받은 채 쫓겨나듯 한국 땅을 떠났어요. 20년 넘게 지켜온 대전 골목의 칼국수집도 옆에 붙어있던 카센터도 전부 그 자리에 두고서 서연은 시댁이 해외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아했어요. 갑자기 베트남이라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동호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서연이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바깥에 있는 것은 서연 모르게 조용히 처리했어요. 그게 아버지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누군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됐어요. 서연은 강동호 그룹식품 계열사의 사장 취임식에 섰습니다. 짧게 자른 세련된 중단발 머리에 깔끔한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무거운 포대를 짊어온 어깨가 이제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거칠어졌던 손마디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목에는 금색 원형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체인을 새로 달았어요. 메달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의 것이고 머니의 사랑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동호가 다가왔어요. 서연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강동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날카롭고 냉철한 그 눈이 딸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강동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게 없어. 내가 해줘야 할 것들이 26년치 밀려 있어. 서울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만수가 이사를 했어요. 대전 외곽의 낡은 단층집 대신 서울 한복판에 넓고 환한 집이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최고 수준의 병원이 있었어요. 전담 의료진이 만수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만수는 새 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 한참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옆에서 말했어요. 삼촌, 어때요? 널 적응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 만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창가로 걸어가 햇살이 드는 곳에 서더니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새벽마다 트럭을 몰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도, 어깨가 무너지는 것도, 몸이 달아가는 것도 다 묵묵히 버텼습니다. 서연 하나 잘 크면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어요. 잘 먹고 다녀. 그게 만수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이번엔 눈도 같이 웃었습니다. 사연 속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